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여성으로 친정과 좀 떨어져 지방에서 살고 있었죠. 남편과 함께 평범히 살고 있던 저는 나름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시댁과도 떨어져 있는 통에 남편은 우리 가정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자격지심으로 사람이 돌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봐주려고 노력하고 사람으로서 대우를 했지만 말짱하게만 보였던 사람이 열등감 앞에서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하다 애들 앞으로 저축해둔 돈까지 손대는 걸 보고 저는 이 남자는 아빠 자격이 없다 여겨 애들을 지키기 위해서 끊어내버렸습니다. 본래도 남편은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려 했고 시댁과의 관계 역시 무난하고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누가 보면 한 6남매라도 되는 줄 알겠지만 여동생 하나 있는 남매일 뿐이에요. 그런 중에도 사람이 고지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은 가끔 장남으로서 느끼는 부담을 표현했지만 그 또한 가족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당시 저희 남편의 3살 아래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는 대기업에 다니며 서울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야,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진취적인 성격으로 칭찬을 받아왔으며 시댁에서도 기대가 큰 딸이었어요. 반면 저는 신우와 크게 교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바쁘기도 했고 서로 바쁜 삶을 살다 보니 특별히 가깝다거나 먼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가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얼굴을 마주치며 안부를 묻는 정도로 그럭저럭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게 딱 좋다고 생각했죠. 시댁은 남편의 부모님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살아온 고향집이었는데요. 남편의 부모님은 작고 소박한 집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고 저는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그 푸근한 분위기에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습니다. 특히 아버님은 온화하고 자상한 분으로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요. 어머니 또한 딱히 까다롭거나 부정적인 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간혹 지나친 잔소리나 걱정을 늘어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체로 남편의 부모님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셨고 시댁과의 관계는 큰 문제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아버님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몸이 약한 편이셨던 아버님은 평소 잦은 병치레를 하셨고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 모두 아버님의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크게 악화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정기검진과 약물 치료로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고 저희를 보면 농담도 던지시고 같이 산책도 나가시고 정정하시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아버님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점점 더 자주 병원을 찾게 되었고 간단히 해결될 줄 알았던 병세가 악화되며 가족들의 걱정도 커졌어요. 남편은 이 와중에 아버님을 챙기기 위해 더욱 신경을 쓰며 병원을 오가고 어머니를 도우려 애를 썼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며 지원하려고 노력했지만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 와중에 누구 하나는 가족과 생계를 계속 지탱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아버님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다가 결국 어느 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신우는 큰 충격에 빠졌고 어머니는 남편이 병상에서 마지막까지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돌보려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누우실 줄이야. 진짜 상상도 못했네. 내가 뭘 못해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빨리 몸이 안 좋아지신 걸까? 그런 거 아니라고 의사도 그러잖아. 아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자책하지 마. 그런 걸 아버님이 좋아하시겠어? 이처럼 저 또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했지만
눈앞에서 아버님의 건강이 악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빠졌고 특히 남편과 어머니는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의 부재는 시댁에 큰 공백을 남겼고 가족들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남겨져 불안정한 상태에 빠졌고 평소 건강하던 그녀마저 점점 체력이 약해지며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걱정하며 자주 찾아뵙고 돌보려 했지만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님의 부재로 인해 시댁은 더 이상 평온했던 고향집 분위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홀로 남겨져 불안해했고 남편과 신우는 서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며 고민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저는 그 중심에서 남편과 함께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무리 피를 나눈 남매라 할지언정 신우와 우리 남편은 생각하는 방식도 생활하는 환경도 달랐기 때문에 의견이 자주 충돌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지방에서 어머니와 가까운 곳에 살며 자주 방문했지만 신우는 서울에서 생활하며 어머니와의 거리가 먼 상태였습니다. 이런 차이는 두 사람의 대화에서 자주 드러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남편과 신우가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신우는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와 병원도 가깝고 생활 환경도 더 나은 곳에서 지내도록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반면 남편은 어머니가 고향에서 오래 생활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어머니의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오빠, 요즘은 고령화된 분들일수록 도시에 있는 병원 근처에서 사시는 게 더 좋아. 고향이고 뭐고 간에 건강이 우선이잖아?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모시고 갈 거냐고. 애초에 대형 병원 옆으로 모시고 그쪽으로 자주 오가시게 해야 된다니까? 너야 서울에 살아서 편할지 몰라도 어머니는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지금 이사하고 싶다고 하신 것도 아니잖아. 서울에 갑자기 저 늦은 나이에 가서 뭐라고 누구랑 지내시는데? 아, 답답해. 그러니까 오빠는 지방에서만 살아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거야. 서울은 의료시설도 잘 돼 있고 엄마한테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다고. 오빠는 매번 여기만 생각하니까 문제지. 시야를 좀 넓혀서 생각해보면 안 돼? 그 말을 듣고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도 신우가 간간히 던지는 비교 발언에 남편은 불쾌함을 느끼곤 했지만 이번에는 참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지방에 살면 뭐가 어때서? 너 말 잘했다. 그렇게 서울 살면서 엄마 아버지한테 얼마나 신경 썼는데 끽해야 아플 때 내려와서 영양제니 뭐니 던져놓고 훈수 두는 게 전부 아니냐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신우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말하는 거 아니냐고. 오빠는 지방에서 몇십 년 동안만 살아왔으니 이쪽에서 생각이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 난 더 많은 선택지를 알고 있다고.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저는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지만 신우는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태도로 계속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는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너 잘나서 애초에 다 알아서 잘하니까 더 이상 할 말 없네. 그렇게 잘났으면 앞으로 네가 다 책임지고 해. 남편은 차갑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신우는 남편의 반응에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차 안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분이 충분히 상한 걸 알고 있었기에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고요. 한참 후에야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쟤는 어릴 때부터 항상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이렇게 취급당하네. 애초에 엄마 아버지가 딸이랍시고 너무 귀하게 공주처럼 키웠지. 나는 남자라고 여겨서 느끼는 부담감이 엄청난데 말이야. 장손이니 뭐니 그런 말들은 실컷 하셔놓고. 그 말에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신우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평소에는 애써 넘기던 일들이 오늘처럼 터져나오는 순간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불똥이 왜 우리 집에 튀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댁에 이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적금을 깨서 이사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거진 억 단위의 돈이 좋게 드는데 이 일은 나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기에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던 남편이라지만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렸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적금을 깬다고? 그걸 왜 갑자기 내겠다는 거야? 아니, 나랑 상의한 게 전혀 없잖아. 이거 당신 혼자 모은 돈 아니야. 알면서 왜 그래? 그 적금은 우리가 함께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기에 남편의 발언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져가면 어때? 어차피 내 돈이잖아. 내가 번 돈이며 당신이 번 돈이며 같이 키우고 이래저래 하면서 발생한 공동의 재산이고 공동이란 건 내 돈이기도 한 거야. 내 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애매하게 해? 우리가 같이 모아온 돈이잖아. 이건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한 거라고. 저는 당황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얘기를 이어갔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 돈으로 내가 어디다 이상한 데 쓴댔어? 힘드신 어머니 이사하는 거 돕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셔서 이사 준비도 힘드신데 장남인 내가 나서는 게 당연하지 않아? 돈으로라도 좀 편하게 해드려야지. 물론 그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홀로 남으신 어머니가 이사를 준비하며 느꼈을 어려움은 짐작이 갔습니다. 그러나 책임감을 실행하는 방식에서 특히 돈이라는 아주 큰 문제에서 제 의견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점은 쉽게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장남 역할에 얼마나 매여 있는지 알겠는데 혼자 움직이는 거 아니고 공동재산에 손댈 거라면 그 전에 나랑 상의는 했어야지. 우리 미래를 위해 모은 돈을 이렇게 써버리면 나중에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지금 일일이 따지고 있을 때야? 아니, 돈 1억에 그렇게 정색하고 화낼 일이냐고. 나는 그냥 부모님이 힘드실 때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야. 어머니도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몰라.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돼? 남편의 말은 언뜻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저는 마음이 조금도 편치 않았어요. 이 사람은 우리의 미래보다 자신의 의무감을 더 중시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과정에서 내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퍼뜩 놀라버렸고요. 얘한테 들었어. 부부가 다 같이 상의를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내줬다고 하는데 너무 고맙고 면목이 없더라. 며느리 너도 많이 고생했겠지? 어머니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 순간에는 감사보다는 허탈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혼자 결정하고 어머니가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착잡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이번 일로 나 정말 많이 상처받았어. 아니, 내 말 듣고 받아들이는 줄 알았더니 그냥 깨버렸어? 같이 결정해야 할 문제를 혼자 다 정해버리면 뭐 어쩌자는 거야?
당신 동의한 거 아니었어? 하도 따지길래 내가 다 설명해줬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어머니가 힘드실 때 내가 돕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 황당해진 제가 이후로 마구 따졌는데도 이후로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돌리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의 관계에서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적금을 깨서 시댁의 이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적금은 단순히 우리의 여유를 위해 모아둔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이들의 미래, 특히 교육비와 생활비 같은 중요한 순간에 쓰일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둔 것이었기에 이런 갑작스러운 결정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문을 두드리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대니 결국 남편이 나왔지만 전혀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었어요. 아니, 진짜 몇 번을 불러대는 거야. 충분히 설명했고 더 따지지 마. 지금 이 상황보다 급한 게 더 있어? 미치겠다 정말. 장남돌이밖에 눈에 뵈는 게 없어? 애들은 어떻게 키울 건데? 나 진짜 당신 이렇게 답답한 사람인 줄 몰랐어. 어떻게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냐? 내가 이렇게 일 질러버리면 당신 참도 가만히 있겠네? 우리가 지금 이 돈을 쓰면 나중에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은 이런 점까지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애들 학비 걱정은 나중에 하면 돼. 지금은 어머니가 더 급하시잖아. 어머니가 지금 이사를 잘 마치고 안정적으로 지내셔야 나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야 우리 가정도 더 잘 돌아가는 거 아니야? 남편의 이 번듯한 진심이 저에게는 아주 큰 상처가 되어버린 거죠. 이처럼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보다 시댁의 문제를 우선시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 내용은 저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올케 언니, 오빠가 보내준 돈 괜찮은 거예요? 엄마가 내 계좌로 받으라고 해서 받아두긴 했는데 언니가 그 돈에 대해 알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이게 부부간에 잘 상의된 건지 모르겠어서요. 나는 결혼을 안 해서 모르지만 아무튼 언니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이때 저는 상의도 없이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한 일인데 신우마저 그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가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그 돈에 대해 전혀 몰랐고 남편이 저와 상의 없이 결정한 거예요. 안 그래도 이 부분으로 오빠랑 엄청 싸웠어요. 솔직히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저는 속에 쌓인 감정을 숨기지 않고 신우에게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무력감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신우는 제 말에 많이 당황한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떼더군요. 언니, 미안해요. 나도 이런 상황인지 몰랐어. 내가 오빠랑 더 잘 얘기해 볼게요. 정말 이런 부분을 하나도 몰랐네요. 언니 기분 많이 안 좋았겠어요. 전화해서 물어보길 잘했네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고 이 인간이 마음을 굳히고 있다는 건 변치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오후 신우와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애들 키우느라 돈 쓸 곳도 많을 텐데 아범이 우리 생각한다고 이렇게 무리하게 했다는 걸 알게 됐다. 내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미처 몰랐다.
너한테 물어보고 여윳돈인지라도 물었어야 했는데 말이야. 어머니의 사과는 진심으로 느껴졌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신우도 불편한 얼굴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언니, 안 그래도 나랑 엄마랑 돈 받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드리려고 온 거고요. 오빠가 우리를 위해 한 마음은 알겠지만 언니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지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하네요. 그러면서 신우는 다시 계좌에 보내겠다고 눈앞에서 바로 입금을 해주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돌려받은 돈이 반가운 게 아니라 이 돈이 오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와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저는 사실 남편이 장남으로서 도와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애가 둘이나 딸려 있고 저랑 이 사람 수입은 한정적이라서 도움이 못 되어드려 죄송해요. 다른 방편으로라도 방법을 찾아볼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아범이 너무 앞서간 건 우리도 인정해. 그러니 너도 조금은 아범 마음을 이해해주면 좋겠다. 너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생각하니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 마음 알지. 너가 이해해준 대로 그냥 조금 생각이 짧았다고 봐주면 고맙겠다. 어머니는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도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언니, 나도 앞으로 더 신중히 생각할게요. 어찌 보면 오빠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행동한 것도 사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요. 제가 정말 언니에게 죄송해요. 마음 써준 것 고맙고 신경 쓰지 말아요, 이제. 그날 돌려받은 돈과 함께 저는 신우와 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들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태도를 보이자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남편과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시댁이 이렇게 먼저 나서준 건 예상 밖이었고 조금은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돌려받은 계좌를 보면서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도의 시간은 하루도 가지 못했네요. 왜냐하면 남편은 다시 선을 넘고 말아버린 겁니다. 제가 힘들게 돌려받아온 통장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남편이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설마 이 인간이 구태여 그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통장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고 우리 아이들의 학비, 가족의 미래를 위한 비상금, 그리고 앞으로를 대비해 신중히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재산이라고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외쳤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논리로 통장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리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너무도 당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며느리 노릇하게 해줬더니 이걸 주신다고 그냥 받고 앉았냐? 엄마가 필요할 수도 있는 돈이잖아. 당신이 또 이걸로 엄마 불편하게 해드릴까봐 그냥 통장째 드려버렸어. 주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와장창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인간은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정말 대책이 없어 보이더군요. 남편과 저는 둘 다 40대였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안정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태도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엄마 아빠 여동생 그 가정 안에 갇혀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의 좁은 시야에는 오로지 자신의 어머니와 시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지 당신이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야? 당신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건데? 당신이 책임진다는 가족에는 나와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반박하며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입집 뻔히 알면서 그래. 유일한 장남이라고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키워주셨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은 대체 언제 이 상황을 받아들일 건데 짜증나는 건 내 쪽이야. 이 말에 저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의 이런 태도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늘 시댁 일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제가 이 가정을 위해 하루하루를 바쳐 노력하는 동안 이 인간은 마치 자신의 본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을 그은 듯한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이쯤 되니 남편이 과연 우리 가정을 진심으로 생각하기는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남편의 이 행동이 어머니에게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통장을 돌려받은 후 남편이 저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다시 알게 되었을 때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실 뿐이었고요. 예, 진짜 어쩌면 좋니? 그냥 내가 다 문제다 문제야. 내가 어디 도망가든지 해야겠다. 니네한테 너무 부담을 주나 보네. 네 신우가 알면 아마 난리칠 거야, 지 오빠한테. 안 그래도 둘이 엄청 싸우더니만은. 어머니의 태도는 진심이 느껴졌고 그 말은 저를 조금이나마 위로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너무 멀리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이 가정을 깨고 있는 거야. 당신의 이런 행동은 나와 아이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당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당신은 눈꼽만큼도 보지 못하고 있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해? 됐어. 더럽고 치사해서. 더 벌어올 테니까 그동안 말 한마디도 하지 마. 알았어? 저는 남편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의지가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행동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고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통장을 돌려준 문제를 넘어 저와 남편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깨트리는 사건이 되었으니까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저런 짓을 저지르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남편의 이런 행동이 처음이 아니었기에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고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어머니와 신우가 미안하다고 사정을 하고 나서며 돌려줬으니 참아보려고 노력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고 반복되는 이런 태도는 참을 수가 없죠. 이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나랑 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처받는다는 사실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고요. 애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저는 점점 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재산이 남편의 기분에 따라 혹은 그의 가족의 요구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을 떠올리니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 의문이 들 수밖에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어머니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돈을 돌려받아 온 건 정말 힘든 과정이었어요. 저는 아이들 미래를 위해 이 돈을 아껴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렸다고 해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지만 별로 기대가 되진 않았어요. 남편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미 반복된 실수와 무책임으로 인해 깊은 균열이 생겨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랑이나 노력 이상의 것이며 남편이 그런 책임감이나 성숙함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 이건 단순히 통장을 돌려준 문제가 아니야. 이 가정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야. 우리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 그것만 알아도. 그리고 통장 다시 받아오던지 말던지 이제 그 얘기는 관두자.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40을 넘긴 나이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남편과의 지난 시간들,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아이들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더 큰 상처를 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저와 진정으로 협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가에 대한 의무감만을 우선하며 제가 그 모든 부담을 홀로 짊어지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심한 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이혼? 너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하는 말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까지 하자는 거야? 고작 뭐 생각해보겠다고 머리를 짜매는 것 같더니 기껏 생각해온 게 그런 하수 같은 제안이야? 진짜 가정을 안 지키는 건 당신이야. 누가 누구한테 설교를 해? 저는 남편의 태도에 다시 한번 실망되더군요. 정말 마지막까지 본인의 행동이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혼 시작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당신은 몰라. 이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야.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됐어. 너 혼자 잘 살아봐. 나는 엄마랑 서울로 올라가서 살 거야. 애들은 네가 키우고 어디 한번 잘해봐. 그 결심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혼은 그때 가서 해줄게. 이딴 무책임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말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인간은 결국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울로 올라가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했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일을 들으신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에게 강하게 꾸짖으셨다더군요. 너 같은 아들은 필요 없어. 장남 같은 소리 하네. 누가 해달라니? 집안 챙기겠다고 날뛰면서 네 가정은 이렇게 망쳐놓고 이제 와서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내가 너랑 같이 살아줄 줄 알아? 그 나이 먹고 지 집안 하나 책임지지 못했으면 이혼이고 뭐고 다 네 탓이야. 나한테 의지하려고 생각하지도 마라. 어머니의 말을 들은 남편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깨달은 듯 보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런 태도에 실망하고 답답해하시며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진짜 한심해 죽겠다. 네가 이혼당한 건 네 잘못이지 누구 탓이겠니? 엄마가 너같이 무책임한 아들을 두고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이제 와서 엄마가 다 받아줄 줄 알았니? 엄마한테까지 기대지 마라. 엄마까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이혼을 해요?
말로만 저러는 거예요. 괜히 며느리 노릇하기 싫어서 저렇게 핑계대는 거라고요. 며느리 노릇이고 자시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누가 그런 거 받겠대? 그냥 제발 니들끼리 살고 엄마는 네 아버지 보내놓고 나 좀 알아서 살게 두라고.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몇 번이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의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전화해 아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 녀석이지만 얘가 남편으로서는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어. 아범이 이렇게까지 한심할 줄은 몰랐다. 엄마로서 참 부끄럽다. 저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남편은 혼자 서울로 올라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스스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뒤늦게 남편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로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아주 초조하고 혼란스러운 얼굴로 입구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돼? 생각할수록 진짜 어이가 없어. 이혼이라니? 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건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돼?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 안에 반성이나 책임감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경고하듯이 세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내가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니야.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선택과 행동들이 이 결론을 만든 거야.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줄 만큼 줬어. 그런데 당신은 그 모든 기회를 외면했잖아. 이제 더 이상 미련둘 필요 없어.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반응하며 제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나는 다 잃었어. 이혼당한 나는 뭐가 되는 건데? 너 때문에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집도 가정도 애들도 다 날아가 버렸어. 남편의 말은 점점 감정적으로 치달았고 저를 설득하려는 의도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연히 처갓집 앞인데도 이성을 다 잃은 듯 막 소리를 지르며 날뛰더라고요. 다 잃었다고? 당신이 선택한 결과야.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 당신은 모든 걸 스스로 망가뜨렸어.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 그럼 애들한테라도 나를 보게 해줘. 내가 이혼을 받아들여도 애들한테는 아빠로서 남고 싶어. 그렇게 갑자기 애들 아빠를 없애버리는 게 맞아?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저는 이 말에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진짜 하나하나 다 떠먹여줘야 하는 거야? 당신이 뭔 큰 잘못을 했냐고? 당신은 애들 미래를 위해 준비한 돈까지 팔아치웠어. 애들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당신 기분대로 행동했잖아. 그런 아빠가 애들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당신이 애들 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그래도 아빠야.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내가 못난 짓을 했지만 애들한테만큼은 제대로 하려고 했어. 아니, 아무튼 나와봐. 비켜보라고. 제대로 하려고 했다고? 그랬다면 적금을 깰 때 한 번이라도 날 설득했어야지. 당신이 애들 미래를 생각했다면 그런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어야 해. 아빠가 되는 건 타이틀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남편은 점점 더 난리를 치며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인간의 말을 듣고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눈물 섞인 변명은 저에게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요. 오히려 뒤늦게 나타난 이런 모습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얼마나 자신밖에 모르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참고로 애들에 대한 모든 것 당신은 포기해야 해. 당신 같은 아빠는 애들한테 필요 없어. 당신이 남긴 건 상처뿐이야. 이제 내가 애들을 지킬 거야. 당신은 당신 인생을 알아서 살아.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며 남편과의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통장 말이야. 정리하고 지저분하게 될 것 없이 딱 당신 돈만 가져갔더라? 정리 고맙다. 저는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무언가를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재산 분리를 깔끔히 마쳤고 남편이 가져갈 것과 제가 가져갈 것이 명확히 구분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철저히 밟아두었기에 귀찮은 일이 생길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저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저에게 매달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잠깐만, 들어가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말자. 나도 앞으로 더 잘할게. 엄마와의 관계도 다시 정리하고 너한테 잘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를 줄 때 당신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봤었어야지. 이제 늦었어. 할 얘기가 뭐가 있겠냐? 가봐. 남편은 무력감에 빠져 계속 우왕좌왕하며 난리를 쳤지만 그 모습조차 이제는 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선택과 태도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상황은 결국 남편 쪽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 인간은 결국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모든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 합의도 없을 거라고 말하자 결국 무너지듯 서명했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이야? 와, 눈물 난다. 난 아직도 당신이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전 대꾸도 안 했고 그대로 남편과의 날들에 막을 내려버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고요. 이 인간의 선택은 결국 자기 삶을 망가뜨린 셈인 거지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행복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이후로 서울로 올라가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계획도 어머니의 단호한 거절로 무산되었고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돈 1억 챙긴 거 말고는 가진 게 없고 직장이며 온갖 생활 패턴이 다 바뀌게 되었죠. 뒤늦게 고독을 느끼게 되면서 본인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습니다. 후회와 변명 그리고 비명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집과 더불어 이것저것 처분을 하면서 이혼 과정을 끝내 마무리했네요. 늦게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고 신우로도 연락이 와서 예의상 받기는 했답니다. 이래저래 마음 써주셨는데 결과가 이래서 죄송하네요, 어머니. 가끔 아이들은 데리고 인사라도 갈게요. 제 상황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뭐라고 말하겠어. 네가 그렇게라도 배려해 준다니 나는 고맙고 면목 없을 뿐이야. 연락 받아줘서 고맙다. 네, 이제 애들이랑 새로운 삶을 잘 살아봐야죠. 알아듣게 말도 할 거고요. 그럼 건강하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제 말을 듣고 끝내 말문을 닫으셨고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근처에 누가 가까이 살지 않고 오롯이 저 혼자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 역시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다 얻을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어머니와의 관계도 어색해졌고 당연히 여동생인 신우와도 연락을 끊었고 사회적으로도 점점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정 하나 버린 걸로 본인 가정에서도 대접을 못 받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새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름 계획도 짜고 여러모로 아이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었어요. 남편이 남긴 상처는 컸지만 그로 인해 저는 더 단단해졌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요. 남편은 자신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는 그 선택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남편은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해? 애들이랑 시간 어떻게 보낼 예정이야? 주말에 시간 되면 잠깐 보러 가도 될까? 그보다 집은 어딘지 아직도 안 알려줄 거야? 남편은 이런 식으로 다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연락을 끊기로 했습니다. 이젠 남편이라는 글자만 봐도 반복적인 잘못과 무책임한 행동이 가정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너무나 뚜렷이 기억하고 있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진짜 구질구질하게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며 애들만이라도 보게 해달라 사정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모두를 포기한 상황에서 이 인간의 요청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 있어 남편은 이미 과거의 인물이었고 더 이상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선을 그었죠. 새 집에서 저는 직장을 옮겨서 다시 적응하고 있는 중이고 애들 학원이나 기관들도 하나씩 새로 연결하고 있어요. 조금 빠듯하고 빡빡하긴 하지만 이전처럼 남편으로 인해 마음 불안해하며 늘 다른 곳에 눈 돌리는 남편의 움직임을 신경 쓰는 삶보다는 낫죠. 그리하여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